한덕수만 그 FA가 아니고 만약에 빅텐트를 치게 된다면 이분도 빠지지 않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네. 홍준표가 왜 놀라시죠? 강력하죠. 지금. 홍준표가 언급하던데 이준석도. 전화도 했다고. 아니, 예, 통화까지 했다는데 일단은 그 이준석의 공식 입장은 뭐냐? 저를 사실 정치적 살인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국민의힘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중심에 박명 빅텐트에는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심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준석 후보는 조금 근본을 성찰해 봐야 되는 게 아직도 너무 그런 사적인 원수지간에 매몰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속마음이야 그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도 나가는 워딩을 보면 뭐 나를 죽이려 했던 원수들 뭐 없어져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사감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들어갔다라는 것은 좀 감정적인 정치를 국민의힘 상대로 할 수밖에 없는 네. 좀 근원적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전략과 이제 어떤 태도로 나올지는 좀 우리가 지켜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는 그동안에도 뭐 이낙연 대표랑 뭐 합친다, 파기한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상황에 따라서 그 갈짓자 행보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합칠 수도 있고 안 합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안철수 후보 얘기를 아닙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극중주의로 가니까 예측은 어려운데 저는 조금 국민의힘과의 관계가 어렵다. 왜냐하면 사감을 너무 많이 노출을 지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극복이 되더라도 그 사감을 못 넘어갈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까지 한 워딩만 놓고 보면. 그래서 저는 단일화 매우 어렵다고 보고 그리고 이준석 의원 개인을 놓고 제가 조언을 하더라도 그냥 끝까지 가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굳이 합쳐가지고 무슨 이득을 볼 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내란 동조 세력과 또 야합을 하는 걸로밖에 안 비춰지기 때문에 저라면은 그냥 완주하는 게 낫지. 뭐 여기서 또 합치고 또 파기하고 이걸 또 지난번 그 이낙연 대표와의 그걸 반복한다면은 저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기회를 주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완주라는 게 유의미한 득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대선이 돈이 많이 듭니다. 그 선거 비용 보전 기준이 있는데 공직선거법상에 득표율이라는 게 전체 득표율의 10% 이상을 하게 되면은 절반이 보장이 되는 거고 15% 이상이면 전액을 보존해 주는데 지금 전국 지표조사 오늘 나온 걸 봤더니 3자 대결 구도에서 이준석이 어느 후보 안철수가 와도 10%가 안 되는 걸로 나옵니다 지금. 배렸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기는 해요. 네. 이게 근데 저는 10%그 언저리에 있을 것 같아요. 가까스로 안 되거나 10%. 가까스로 넘거나 네. 15%는 좀 힘들 것 같고 이게 그러니까 약간 저는 2007년 대선이 조금 떠오르는데 3자 구도 아니면 4자 구도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준석은 신인규 대표가 얘기한 대로 완주를 할 거고 본인이 완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단일화하면은요 앞으로 대선 나올 때마다 단일화 압력에 시달려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게다가 여론조사도 한번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여론조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쏠리면서 자기 표가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완주하는 후보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특히 첫 선거에서는. 그러니까 이준석이 뭐 바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준석은 단일화 안 할 거예요. 그러면은 2007년에 이제 어떻게 됐느냐. 그때 이명박이 48, 정동영이 26을 얻었거든. 그래서 역대 표차가 제일 많이 났어요. 520만, 30만 표 그리고 22%포인트 차. 이번 대선이 약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때 이회창이 15.07%였어요. 이회창이 15.07이었구나 그때. 예, 선거 비용 가까스로 보전은 다 받았겠네. 전액 보전. 근데 사실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이회창이 돈을 별로 안 썼어요. 예. 생각보다 그때 이명박의 약간 스페어 후보 같은 거 왜냐면 그때 막 BBK 다스 얘기가 나올 때 많으니까. 혹시나 이거 중간에 낙마하면은 내가 스페어 후보로 나간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회창에 대한 지지가 있어서 15% 정도 나왔는데 이회창의 무게감과 이준석의 무게감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보수가 분열된 상황이고 지지세 당 개혁신당 지지율이 한 3% 정도 나오거든요. 그거보다는 훨씬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두 쪽이 다 싫은 사람, 양당이 싫은 사람이 꽤 대안이 그래도 가장 큰 게 이준석이라고 보는 그게 뭐 지금 포지션이기 때문에 저는 한 9%에서 10% 요 정도 나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 밴드웨건 효과 때문에 9에서 10%까지 저는 꽤 간다고는 보는데 실제 투표장에 들어가서 표를 나중에 우리가 개봉을 해보면 저는 9%에서 10%는 여론조사 기준이고 저는 실제로 얻는 표는 그거보단 좀 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7에서
8 사이? 7, 8 정도. 7, 8. 왜냐면 네. 유승민 후보가 얻었던 그 표기도 하고 아니, 그 정도 얻어도 정말 대단한 성과인 거예요, 사실은. 전국 선거인데. 당의 네. 의석수에 비하면 굉장한 저성. 맞아요. 왜냐하면 네. 지난번에 3%좀 넘게 얻었잖아요. 당 자체 비례가. 근데 그걸 6%까지 얻었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한 성과라고는 저는 개인기죠. 봅니다. 네. 근데 그 정도로 저는 이제 밴드웨건 효과가 좀 있는 거고, 전 이준석 후보가 아마 저는 승자의 저주에 좀 걸려 있다고 봐요. 그 승자의 저주가 뭐냐면 자기가 이겨본 경험에 매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매번 동탄 선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동탄 선거와 다른 거를 세 가지만 제가 짚어볼게요. 세 가지씩이나. 뭐가 다르냐? 원래 보통 선거에서는 1%의 유권자도 못 만나보거든요. 대선인데 5천만 중에 1%면은 50만 아닙니까? 야, 그치. 50만도 못 만나요. 그렇죠. 근데 동탄은 20만 정도 되는 지역구에서 많은 유권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총선과 대선의 일단 사이즈가 좀 다르다는 게 첫 번째 차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동탄이라고 하는 수도권에 젊은 사람이 많이 살고 크로스 보터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갖다가 전체로 확대를 시키면 이 표본이 다른 겁니다. 전국의 표본과 동탄 표본이 일치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 오류가 하나가 또 구성이 다 있어요. 다르니까. 그러니까 수도권과 네. 전국은 다르다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당시에 후보 경쟁력을 한번 보세요. 공영훈 후보 처음 출마하는 사람 정말 어버버버 해가지고 정치적인 훈련이 안 된 사람, 또 국민의힘은 한정민 후보 그냥 갑자기 이준석 젊으니까 대항마로 아무나 야 젊은 사람 아무나 나와 이래서 출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후보 경쟁력이 비교가 안 되게 이준석 의원이 야. 인지도나 뭐해서 정말 넘을 수 없는 유리함을 갖고 선거를 치른 건데, 지금 보세요. 이재명 후보 인지도나 실력이나 뭐로 보나 이 비교가 됩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문수든 홍준표든 이분들 정말 달고 다른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영훈 후보나 한정민 후보를 이겼을 때 그 구도와 지금 대선의 구도는 너무 본질이 다른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기가 이긴 선거의 방식에 매몰되니까 아마 그때 이겼던 경험으로 이번에도 할 것 같아요. 뭐 손편지 쓰고 막 네. 기발한 거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과연 통할 것이냐? 전 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고, 저는 7에서 9는 계속 나온다고 봅니다. 이거는 3자 구도의 형식상 늘 중도로서 양당 싫은 사람들이 여론조사로 그렇죠. 잡히는 비율이 예. 그 정도고, 심지어 안철수 후보는 21%까지 얻었단 말이에요. 3자 뭐 5자 구도지만. 맞아. 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밴드웨건 효과, 그리고 선거의 본질이 좀 다르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본인이 이긴 선거에 매몰된 방식을 또 쓴다면 전 이번에는 개봉했을 때 한 5에서 6%. 근데 그것도 잘한 거다. 개혁신당 표보다는 2배를 얻은 거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 얘기하면 할수록 점점 퍼센테이지가 줄어드네요. 그러면 제가 정정할게요. 7에서 8로 하겠습니다. 7에서 8로. 아까 7, 8에도 방금 5, 6으로 그러면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설득됐어.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8에서 9로 하겠습니다. 8.5로 하겠습니다. 8.5. 아니 그래도 이준석 그거 그 대단한 후보의 기획력은 사실은 머리는 확실히 재개발랄하다는 게 내일 누구랑 토론회를 하냐? 안철수랑 토론회를 합니다. 어떤 주제로? AI 반도체 과학기술 미래를 주제로 안철수의 지역구인 판교 테크노밸리 가서 토론을 한다. 둘 사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뭐 둘 다 좀 서로 윈윈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안철수 후보는 지금 한 번밖에 이제 못 하잖아요. 토론을. 한동훈은 이제 3번을 하는 거고, 뭐 시간상으로 봤을 그렇지, 때. 네. 그리고 뭐 다른 후보들도 2번 하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붐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꽤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맞아, 두 개 재밌을 것 같아, 솔직히. 앙숙방계도 있고. 네. 뭐 어쨌든 이쪽도 IT, 안철수도 IT고 이준석도 뭐 본인이 이제 컴퓨터 공학 그렇죠. 했다라고 네. 알고 자기가 이제 강점이 있다고 하니까 흥미롭게 이런 기획력 하나는 좋다라고 보고, 신윤희 대표 뭐 얘기 저도 되게 일리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약간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제가 그 신윤희 대표보다 한 2, 3% 포인트를 더 잡은 이유는, 이게 4자 구도나 5자 구도가 되면은 저 분석이 맞는데, 이거는 지금 크게 보면은 약간의 3자 구도 아니면 3.5자 구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삼지대가 그거보다 좀 더 받아요. 그러니까. 아 그런 구도 내에서는 네, 그런 구도 내에서. 갖춰주는 기본값이 있는. 예, 갖춰주는 기본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5자 구도였을 때 유승민이 7%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이준석보다 그러면 다음에 나오는 후보가 한 명이 더 이준석보다 약간 네임밸류 높거나 더 센 후보가 나오면은 이제 이준석이 찌그러지는데, 지금 상황까지는 한덕수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끝까지 완주한다라고 하면 더 한데, 한덕수는 저는 중간에 드롭한다고 보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올 것 같아. 제가 그래서 9 아니면 10 정도 언저리가 될 것 같다 그렇게 본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제 한덕수 사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저는 요거 답 안 하나요? 좋습니다. 한 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저희가. 저는 네. 이걸 한마디만 드리면, 안철수 이준석 모델 기술을 가지고 또 토론을 하는, 전 이걸 보면서 어떤 게 딱 떠올랐냐면,
이준석 양양자 토론이 있어요. 예전에? 요거 1년 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오! 둘이 양양자 후보가 늘 자랑하는 토론. 물 한 모금 안 먹고 4시간 토론을 했다. 기술만 놓고. 전 이번에도 비슷하게 할 것 같거든요. 또 양양자 의원하고 그때 또 같이 해서 뭘 했는데 지금은 또 헤어졌죠. 이제 한동훈 네. 쪽으로 갔으니까 양양자 후보가. 그래서 그렇지. 그게 좀 떠올랐고 또 하나는 바른미래당 모델이 갑자기 또 떠오르는 거예요. 과거에도 바른미래당 하면서 당시 이제 유승민 안철수긴 했지만 또 유승민 의원과 같이 했던 이제 이준석 당시 후보였으니까 이거 또 바른미래당을 또 하는 건가라는 국민적 이해가 좀 쌓일 것 봤을 같아서 때 그 모습이 근데 저는 이게 정치 이벤트로서 아마 한 2, 3일은 또 신문 일면을 장식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준석 의원이 가진 또 약간 기술적인 정치의 좀 한계 아니냐. 뭔가 정말 AI에 대해서 진심을 가지고 한 우물을 정말 파면서 어떤 내용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안철수 의원하고 우리 한번 이해관계 맞으니까 한번 토론해요. 그래서 서로 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좀 정치 공학적인 접근의 요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도 지금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이벤트가. 많이 그래서 필요하지. 이런 좀 이벤트성 정치는 이제 국민들께서는 조금은 식상할 수도 있다. 그걸 좀 조심해야 될 것 아니, 같아요. 안철수 후보는 아무도 지목 안 해줘서 토론 한 번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다른 토론이랑 그러니까 그런 거를 느끼지 않게 하라 이겁니다. 좀 봐줘요. 예, 봐주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한덕수 얘기를 아까 이제 이어서 좀 해보면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시정연설을 국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출마 선언문이 될 것이다라는 관측을 했지만 실제로 뚜껑을 까보니까 김재평 평론가님 네. 별게 없었죠. 네. 네, 뭐 근데 거기에서 진짜 시정연설에서 출마 선언에 비슷한 냄새를 풍기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죠.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약간 네. 저도 진짜 나올 때마다 지금 굉장히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공직자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본분. 그 자리에 뭐 이를테면 누구를 넣어도 안 됩니다. 예,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낙연을 넣든 뭐 예를 들면 김부겸을 넣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공직 윤리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진영 네. 뭐 한덕수가 나오든 말든 저는 관심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빨리 결정을 해서 빨리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오늘 시정연설에까지 그렇게 장난질을 치면은 오늘 안 그래도 막 고함 소리 나고 그랬잖아요. 네. 더 여론이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니 근데 저는 한덕수의 당선 가능성을 굉장히 시장이 미리 알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게 한덕수가 지난 20일에 이제 기사가 된 건데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를 했죠.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 트럼프 대통령과 28분간의 좋은 전화 통화를 했다. 한국이 상업용 항공기 구매를 포함해 무역 흑자 축소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다. 이런 인터뷰가 실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항공사들의 관계자들이 기사에 내 입장이 나왔는데 네. 뭐라고 얘기했냐? 추가 항공기를 구매할 계획도 여력도 없다. 이런 인터뷰를 실는 거 보면서 시장은 한덕수가 진짜 죽었다 깨라도 대통령은 안 된다고 보는구나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아니 네. 근데 저는 이번 대선은요. 특히나 이 범보수 쪽은 대선에 이기려고 지금 뛰는 사람 없어요. 만약에 이기려고 뛴다 그러면 그분은 현실 파악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인 거죠. 아니면 본인의 욕망이 더 커서 눈가기가 가려진 사람인 거고 정말 민심을 제대로 읽고 상황 판단이 되고 돌아가는 걸 보면 네. 어떻게 지금 대선 이기러 나옵니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생각이 좀 반대인 게 지금 많은 분들이 한덕수 출마는 하나의 페이크고 하나의 어떤 뭐 불쏘시개 정도로서 뭔가 이벤트성으로 붐업만 하다가 한덕수가 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드랍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보수의 종말을 쓴 저자의 입장에서 작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덕수 출마가 전 거의 기정사실로 보여집니다. 기정사실로. 그 이유는 네. 뭐냐면 친윤의 분화예요. 그러니까 친윤이 지금은 홍준표 쪽으로 일부 갑니다. 뭐 유상범, 뭐 강대식, 김대식 이런 사람들 네. 일부 붙은 거고요. 나머지 친윤들 과거에 이철규도 친홍으로 갔죠. 근데 나머지 그분들을 뺀 나머지 친윤들 내지는 친윤 호소인 그룹 예를 들면 성일종, 뭐 박수영 이런 등등등 의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벌써 김문수한테 붙었고 심지어 윤상현도 의원도 김문수한테 붙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럼 이분들 지금 친윤이 분화가 된 상황에서 누가 당권을 양보할 수 있습니까? 양보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상현, 박수영, 성일종 이런 분들도 한덕수가 나와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덕수도 나올 의미가 있죠. 왜? 한덕수 만약에 안 나오잖아요. 그냥 정권 바뀌고 나서 바로 수사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본인 입장에서도 대선이라도 나오고 자기 의원들 한 50명 만들어놔야 그나마 지켜지지. 정치투쟁으로 이게 지켜지는 자기보호 방어가 있고 오늘도 보십시오. 시정연설하는데 우원식 의장이 한덕수 대행한테 할 말 하셨잖아요. 혼쭐 냈잖아요. 맞아. 그랬더니 네. 의원들 나와가지고 또 벌떼같이 달려나서 맞아, 하지 맞아. 않습니까? 윤석열이 필요로 하는 그 정치투쟁에 한덕수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뭐 대선 나오는데 그 돈 많이 들지도 않아요. 옛날처럼 무슨 뭐 돈 뿌리고 조직 뿌리 이게 아니라 다 온라인 선거하고 그 사람만 모아가지고 기타금만 내면은 선거 치르는데 아무 문제 없고 한덕수 대행 같은 사람은 인지도가 지금 깡패이기 때문에 별로 돈 쓸 일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등비등한 지지율 한덕수와 국민의힘 후보가 거의 박빙일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나와서 단일화의 드라이브를 한 번 더 거는 게 낫다. 그래서 저는 나올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은 좀 안 나온다 쪽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지켜볼 일인데 전 한덕수 대행에 대한 출마 의지와 동기, 욕구 네. 충분히 있다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받아서 얘기를 하면은 저도 한덕수 출마 선언을 하는데 완주는 못할 것 같아요. 완주는 그러니까 못한다? 완주는 네. 못하고 출마 선언을 하고 이제 좀 하다가 드랍할 것 같은데 이 파이낸셜 타임스랑 얘기하면서 이 상업용 항공기 이 얘기는 매우 부적절해요. 매우 부적절하죠. 매우 네. 부적절한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은요. 자, 첫 번째. 항공업계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솔직히 대한항공 한 회사잖아요. 이게 국적사가 네. 어차피 아시아나도 합쳤으니까. 맞아.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쪽에 어떤 상황인지를 최소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사 나온 거 보면 대한항공은 이미 보잉 777 20대, 787 20대 그 외에 이 기종 10대 그래서 10년치를 지금 다 물량을 다 해놨다는 거 계획해놨다는 앞으로 거야. 10년치를 네. 이미 주문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추가로 보잉은 어떻게 더 삽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어쨌든 이렇게 나가면요 협상 전략에도 차질이 있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지금 최상목하고 지금 하잖아 아니 저 하고 2+2,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2+2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 정치적 욕심을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는 그러니까 월권이죠 월권.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한덕수는 이걸 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마를 하시고 싶으면 빨리 손을 떼고 빨리 출마 선언을 해라. 이게 지금 한덕수가 결정할 문제냐. 지금 우리나라의 방위 분담금부터 해가지고 이 중요한 문제를 맞아요. 그러니까 매우 걱정되고요. 제가 진짜 좀 다른 방송에서 정치 쓰레기 행위다 이거는 진짜. 정치 쓰레기 이게 행위다. 이런 정도까지 발언을 했어요. 굉장히 안 좋은 선례예요 이거는 뭐 진영에 상관없이 진짜. 정말로